안녕하세요. 대구 중구 동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문선남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인문예술 콜라보 제3회차 주제는 근대와 한옥인데요. 영남대학교의 건축학과에 계신 이우종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뜻있는 공간 옛 구암서원에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지금 입구의 경왕문이라든지 바로 뒤에 보이는 강당 그리고 제수청이 지금 있고요. 이후에는 여기 한옥 스테이를 조성을 할 것이고 마을 분들이 여기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일을 하시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역 또한 한옥마을로 지정이 돼 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 지금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우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문예술 콜라보 3회차 강연으로 근대와 한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근대와 한옥이라는 내용은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한옥을 현재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근대부터 현대까지 그 한옥들이 변화되었던 양상들 중에서 그 2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룰 수 있는 좀 간략한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게 되는 내용은 사실 제 온전한 연구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수많은 학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오신 연구 성과들을 좀 집약을 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성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전달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한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근대에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왜 근대에 산물로서 한옥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가, 왜 애초에 한옥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과 옥, 그러니까 한국할 때 한자와 그리고 집이라는 뜻의 옥이 결합한 단어죠. 예, 사실 뭔가 우리가 서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을 때에는 그냥 한옥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이 집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궁궐이고 대문이고 절이고 시장의 행랑이고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은 외국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진 분들은 간혹 조선의 집과 말하자면 청나라의 집, 자,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 청나라에 사신을 갔다 오셨던 실학자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조선의 집에서는 이런 점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죠. 자, 하지만은 그렇게 사신으로 다녀온 소수의 인원이 아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집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때가 바로 개항기 이후입니다. 자, 일본을 시작으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상인들, 외교관들, 선교사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집을 짓게 됐죠. 자, 그리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짓는 집들, 자, 우리도 저 사람들이 짓는 집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의 집은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95년에 외국인들이 건물이나 뭐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옥 또는 양옥이라는 한자 표기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된 거죠. 자, 1908년도에 대한제국의 문서를 보면은 그 문서들에서 여러 가지 집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옥이라든지 뭐 양옥이라든지 자 그리고 벽돌로 지었으면 뭐 연화조라든지 그런 식의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두 번째 컷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사람들의 건물들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외교관들이 지었던 각국의 영사관들이 있겠고 자 그리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었던 여러 주택이나 교회 건물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묵직하게 지었던 명동성당 같은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는 사례들도 있었죠. 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908년도에 대한제국의 문서인데요. 그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들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건물과 관련된 재산들도 있죠. 자,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이 한옥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그와 대조되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들은 뭐 단층 양옥, 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식의 방법으로 만든 집 또는 서양식의 방법으로 만든 집들을 한옥, 양옥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같은 문서에서 좀 뭔가 구분을 하는 또 다른 방식. 자, 그러니까 누가 살았던 집이라든지 누구의 소유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뭐 누구누구의 가라고 집가자를 써서 표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그 한옥에서 그 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들어가는가, 왜 한이라고 하는가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가깝게 알고 있는 그 이전 시대의 왕조는 조선 왕조죠. 자, 하지만 그 조선 왕조가 1894년에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됐습니다. 자, 이때 한이라는 이름은 한반도 지역을 지칭하는 별칭으로서 삼한이라는 이름이 쓰였었던 데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 삼국시대보다도 더 이전 시대에 그 한반도에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었죠. 자, 그 세 곳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뒤로 성립된 여러 왕국들은 뭐 신라, 고려, 백제, 자, 그리고 조선 그렇게 각각 다른 이름들을 쓰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삼한은 이 지역을 지칭하는 하나의 별칭으로서 남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이름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자, 물론 이 대한제국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불운하게도 일본에게 침탈을 당했죠. 자, 하지만은 그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도 자, 이제 제국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 이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정식의 대한민국 국호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의 한을 따서 한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다만 대한제국의 존립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한테는 조선이라는 이름도 많이 익숙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는 조선이라는 이름도
뭐 계속 병용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 이제 1950년대 이후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정착되고 하니까 차츰 한옥이라는 쪽으로 단어들이 정착이 되게 되고 1975년 정도의 국어사전에 한옥이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실리게 됩니다. 자, 그 한옥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막연하게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그 19세기 어느 시점까지 딱 배우고서 더 이상 안 배우고 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런 식은 아니었죠. 자,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궁리를 합니다. 일단은 그 근대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서양으로부터 우선 흘러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 그러니까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 외국의 건축들을 이용을 했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자, 지금 넘긴 그 컷에서 새로운 세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1880년대 중반에 그 청나라의 무기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청나라식 건물로 무기 공장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기기국 번사창이라는 이름이죠. 번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주조해내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 무기를 만들 때 주로 센 물을 부어서 주조를 해내기 때문입니다. 자, 청나라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청나라식의 벽돌 건물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광통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 대한제국 말기에 탁지부 건축소라고 하는 우리 대한제국 소속의 건축 조직이 설계를 한 건물입니다. 자, 물론 그 화재 때문에 지금 지붕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후대에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근대적 건축 조직이 이렇게 그 서양식 건물을 설계를 하고 짓고 자, 그런 일을 해냈다는 거죠. 그 일제 강점기 직전에는 그 민족 계열의 은행이었던 그 천일은행이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탁지부 건축소에서 설계를 했던 그 주임을 위한 가포관사의 도면을 보면은 그 2층에 말 그대로 양옥이죠. 자, 그리고 그냥 양옥이 아니라 그 창문이라든지 그 지붕의 장식적인 곡선의 사용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최신 동향이었던 유럽 쪽의 아르누보라든지 그런 새로운 건축 양식을 상당히 참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것들을 만들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이것이 그러면은 새롭게 배워왔지만 뭐 우리나라 조직이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한국의 건물이냐 한옥이냐 자,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면 뭐 이거는 중국식, 이거는 서양식 건물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 배움은 그리고 또 적용은 계속되죠. 자, 다만 우리가 그렇게 배워오고 우리 실정에 나름대로 적용을 시키고 했던 것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외국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였지만은 그 오랜 정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우리식으로 소화를 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전통과 단절된 건축의 가장 극단적인 예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그 회색 콘크리트의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문화도 이제 뭐 우리가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그 기술을 수출을 할 때는 한국형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내부의 평면형이라든지 여러모로 상당히 한국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자를 통해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 한옥이라는 개념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한국의 건축과 외국의 건축의 대비. 자, 그거는 처음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존의 건축. 자, 그리고 뭔가 생소한 외국. 자, 그리고 뭔가 새로운 문명과 결부된 근대의 건축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근대적인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일구고, 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축, 어떻게 보면은 낡고 고루하다고까지 평가절하됐었던 어떤 일상적인 건축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소중한 전통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자, 오히려 우리가 새로 배워왔던 그 근대 이후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선 익숙한 일상으로서 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습의 과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또 개선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선 말기 때까지 만들어진 건축 문화의 결과물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한옥에 해당되는 그 건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의 건축 문화는 계속 변해왔다. 자, 그러니까 좀 넓게 얘기했지만 한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발명에 의해서든 뭐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어떤 문화에 의해서든 계속 새로운 것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갔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남아있는 당시의 상류층의 가옥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상류층의 가옥입니다만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영양의 주실마을 옥천종택의 사진입니다. 자, 두 개를 보면은 상당히 대조적인 특징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영양 주실마을 옥천종택은 미음자형으로 건물들이 서로 엮여서 만들어져 있죠. 자, 하지만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기능별로 각 건물들이 별도의 한 채 한 채로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것 같아요. 요즘의 눈, 그리고 또 요즘의 한옥에 익숙한 눈으로 본다면 말이죠. 자, 맨 왼쪽에서는 오로지 부엌일만을 하기 위한 건물 한 채가 따로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자, 그 부뚜막은 사람이 서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커다란 솥이나 아마 시루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런 그릇을 놓고서 조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또다시 별도의 건물로 만들어진 고기만을 걸어 놓은 고깃간이 있고, 그 옆에는 높으신 분이 탈 수 있는 우마차를 넣어 놓은 차고 건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선 후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들에서는 적어도 부엌과 사람이 사는 공간, 그리고 헛간, 그런 것들이 한 건물 안에 엮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따로따로 별도의 건물로 만들어 놓느냐, 상당히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구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은, 이 시대에 우리와 외국 사이의 그 건축 문화의 교류는 어땠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여러 가지 목조 건물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웃하고 있던 중국 남북조, 그 중에서도 고구려와 가까이 있었던 북조 쪽의 국가들과 그 건축 문화의 교류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걸어놓은 부재들과 그 사이에 삼각형으로 솟아오르게 받쳐놓은, 중국에서는 인자공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슬화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재인데, 그런 것들이 서로 비슷하게 쓰이고 있죠. 물론 세부적인 짜임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주두를 장식하는 무늬로서 그 연꽃이라든지, 그리고 연속되는 그 삼각형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교류가 상당히 유명하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일본의 나라 법륜사의 금당과 목조 5층 탑 같은 경우는, 물론 현존하는 건물이 백제에게서 배워온 건물 그대로인가 아니면은 조금 후대에 일본이 다시 한번 독자적으로 지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법륜사를 처음 지을 때 백제가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줬었고, 그리고 백제가 실제로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를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그 백제 부여에서 발굴된 금동으로 만든 그 탑의 모형의 일부분이죠. 그런 것들에 세세하게 표현된 목조의 특징들을 볼 때면은 분명히 백제가 그런 기술들을 해외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에도 그 신라가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을 때 백제 기술자를 초청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한반도에 있었던 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을, 사람이 직접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축 문화를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 당나라 때 정도에 만들어진 목조 건축의 특징을 보면은 이 목조 건축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동아시아 목조 건축의 기반을 어떤 고전으로서 완성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목조, 그리고 한국의 목조, 일본의 목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수평으로 부재들을 걸고 그 위에 지붕을 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목가 구조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그 목가 구조의 세부를 만드는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 고급스러운 방식이고 어떤 식으로 서로 차이를 두는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코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가면서 서로 다른 특징들도 많이 누적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만들었던 그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제일 먼저 들 수가 있는 것이 아마 온돌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온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보면은 오직 우리 것이기만 했는가,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똑같았는가 하면은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열심히 쓰고 계속 개선하면서 정착을 시킨 것은 분명하죠. 자, 일단은 그 오래된 특징 중에 하나를 고구려의 동대자 유적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압록강 건너의 옛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 자리에서 발굴된 유적입니다. 일단 형태로 보면 지금의 한옥과는 뭔가 좀 다른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같은 지붕 아래 한쪽은 기둥을 세워서 만든 방, 다른 한쪽에는 뭔가 줄기초를 놓고서 만든 또 다른 방이 있고, 자, 하지만 그 두 방에 공통적으로 방 한쪽 모서리를 따라서 벽을 따라서 기역자로 꺾여서 지나가는 불길이 있습니다. 불고래를 한 줄 또는 두 줄로 만들고, 자, 그 건물 뒤쪽으로 굴뚝까지 빠져나가는 불고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방의 일부분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주고서 나가는, 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방 한가운데다가 불 피워놓고 그 모닥불처럼 둘러앉아서 불을 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쪽에서 뗀 불기운을 좀 멀리까지 돌리는 방식. 자, 이 방식은 그 고구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쪽의 백제 부여에서도 나타나고, 자, 그리고 후대의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디테일을 가지고 또 한 번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말하자면은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건축, 주거의 문화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 이후로 이렇게 방 한쪽에만 불기운을 돌리고 빠지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불고래의 숫자를 늘리고 방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전면 온도를 개발을 해내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에 정착을 하기까지는 또 오랜 세월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조선 중기 이후로는 예를 들면은 대갓집에 하인들이 사는 방들에까지도 온도를 놓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자, 그런 정도까지 보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 왕조의 상소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 궁궐에서 쓰는 온돌의 비용 때문에 좀 절감을 해달라, 온도를 혁파해달라, 그런 상소가 올라오는 게 조선 인조라든지 현종 때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상소문들에서조차도 정작 궁 바깥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문구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온돌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로서 마루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땅으로부터 분리된 떠 있는 바닥을 만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남쪽 지방의 더운 곳들 그리고 습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습기와 그리고 여러 해충들, 자,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깨끗한 바닥, 좀 쾌적한 바닥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바람 때문에 일찌감치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북쪽의 추운 곳에서는 쓸모가 없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 같은 곳들에서도 원두막처럼 좀 높게 높여놓은 바닥 위에다가 그 창고 건물을 만들곤 했었죠. 자, 그 쥐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데에는 바닥을 높이 들어 올려놓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자,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한다는 것은 물건을 썩지 않게 보관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이니까요. 자, 그래서 뜬 바닥을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일찍부터 우리나라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국시대의 뭐 톡이라든지 벽화라든지 그런 곳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옥의 마루라고 하는 것은 그 원두막처럼 굉장히 높직한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살짝 올라가는 정도의 그런 마루. 자, 그리고 뭐 저장 공간에도 물론 쓰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청마루라든지 그런 곳들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굉장히 존귀한 의례에도 쓰이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 상징성이 강한 바닥으로서의 마루의 예로는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벽화에 등장하는 높으신 분들이 앉는, 뭐 요즘으로 치면 평상과 비슷한 형태로 바닥에서 조금 들어 올려서 만들어 놓은 좌상의 형태들에서 어떤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귀하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는 자리인 건데, 자, 이런 좌상들이 건물 안에 붙박이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청 같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온돌, 자, 따뜻하게 불기운을 바닥에 넣어주는 온돌과, 자, 그리고 집안에서의 의례 공간으로서 중요한 마루, 자, 그리고 또 겸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인 마루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 그 중에서도 주거와 관련된 건축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온기로부터 굳이 격리된 방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자라든지 침대보다는 그 바닥 위에 곧바로 이불을 깔거나 방석을 놓거나 하고서 앉게 되는, 자, 그런 좌식 생활의 정착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온돌에는 불을 떼야 됩니다. 자, 그 불을 떼기 위해서는 아궁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아궁이에 떼는 땔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난방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일석이조겠죠. 자, 그래서 그 아궁이에다가 솟을러 올 수 있는 부뚜막을 연계하게 되고, 자, 그리고 그 부뚜막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온돌과 마루가 그리고 부엌과 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루도 뭐 예전에 온돌과 결합하지 않을 때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성루라든지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높직한 누각들에서 보는 것 같이 높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온돌과 결합해서 쓰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 온돌과 어느 정도 높이를 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낮게 깔린 마루, 그리고 거기에서 연결돼서 들어가는 온돌방, 그리고 그 온돌방에 불을 떼기 위한 아궁이, 그리고 그 아궁이와 연계된 부엌, 자,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 조합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집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마루라고 하는 의례를 위한 성격이 강한 공간은 예를 들면 굉장히 가난한 집이라서 최소한의 공간만 마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집이라고 하면은 생략할 수도 있겠죠. 온돌에 부엌만 결합되어 있는, 자, 그런 형태의 집도 좀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집이라면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가 삼간, 오두막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집들이죠. 자, 그리고
부엌이 없는 집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밥을 해서 먹는 그런 기능은 다른 별도의 건물로 분리를 해 놓는다든지, 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지금 뭐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구암서원 강당이라는 곳도 부엌이 굳이 딸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예전 같으면 그 부속 건물에서 별도로 밥을 해서 가져오거나, 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온돌과 마루가 부엌과 결합되어 있는 한 세트가 온전히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주거로서 온전한 기능을 좀 더 강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엌과 마루만 결합된 사례는 없느냐? 예, 사실 그 부엌에 불 때는 곳과 마루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반드시 같이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논의하신 분께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그 가설 건물, 자, 한쪽에서는 음식을 하고 뭐 마루 공간에서는 뭐 주변 경치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뭔가 상업적인 공간에서 음식을 해서 드리고, 자, 그런 방식의 공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와 이웃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은 입식의 문화가 강하죠. 자, 신발을 신고 그대로 들어가서 침대 바로 옆까지 그냥 서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놓고 탁자를 놓고 생활을 하는 거죠. 자, 물론 중국의 북부지방에서는 그 침대를 대신해서 그 바닥 밑에다가 불을 뗄 수 있는 캉이라고 하는 시설을 마련해 놓는 집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곳들은 말 그대로 집 한쪽에 부분적으로 뭐 좀 커다란 침상 정도의 크기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방 전체를 덮이는 전면 온돌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만 잠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집에 안에 들어가서 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죠. 예,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좌식 생활을 하는 일본은 그 대신에 우리와는 다르게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남쪽에 있고 뭐 여름이 좀 더 고온다습한 기후다 보니까 온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굳이 큰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대신에 이 일본에서는 다담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바닥 마감재를 적용을 하고 있죠. 자, 마루 위에다가, 자, 나무로 만든 틀에 그 집과 섬유들을 엮어 가지고서 만든 약간 푹신한 소재를 방 전체에다가 까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다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 전체를 덮는 형태는 아니었고, 그 방석보다 조금 큰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행사가 있을 때 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장소로서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까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자, 중세 이후로는 집의 붙박이로 이렇게 전체를 다 덮는 형태가 좀 더 일반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본에서는 그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만드는 다다미의 표준적인 사이즈가 그 다다미를 깔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 그 집의 크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지금도 일본 부동산에서
자, 우리가 그 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다미 몇 장짜리 방이다. 자, 그런 식의 표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한옥의 독자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온돌과 마루 그리고 부엌 등등이 결합이 되면서 한옥의 독특한 특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옥의 각 채 안에서 이 온돌바닥과 마루와 부엌들이 또다시 세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온돌방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서로 구분이 되겠죠. 뭐 현재까지도 우리가 일부는 물려받아서 쓰고 있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방이 있죠. 자, 그리고 안방에서 마주 보이는 건넌방. 자, 그리고 그 남자분께서 거처하는 방으로서 사랑방. 자, 그런 이름들. 자, 그리고 마루도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마루인 대청 말고도 약간 높직하게 만들고 뭐 주변의 경관을 감상한다든지 접객을 하는 용도로 쓰는 무마루라든지, 자, 그리고 집 앞쪽에 길게 붙여서 마당과 그 집 실내 사이에 일종의 전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텐마루, 또는 뭐 방 한쪽에 뭐 출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용도를 위해서 조그맣게 덧붙이는 쪽마루, 자, 그런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엌. 자, 이 부엌은 불을 떼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역할 때문에 그 바닥에 레벨 차가 생기게 돼요. 자, 불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퍼지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돌에 불을 떼는 아궁이는 온돌의 구들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엌의 부뚜막도 그 온돌 바닥보다 낮은 레벨에 만들어지고, 부엌의 바닥은 집 전체의 온돌 바닥이나 마룻 바닥보다는 낮은 레벨. 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서서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 되고, 자, 그리고 그 바닥의 마감도, 자, 흙바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뭐 좀 엄밀히 말하자면은 뭐 강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섞어서 좀 더 튼튼하게 다짐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마감으로써 마무리를 하게 되죠.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속 공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서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으로서는 뭐 헛간이라든지 곳간이라든지, 자, 그리고 또 예전에는 가축들을 키웠었으니까 말이면은 마구, 자, 그리고 뭐 소면 외양간,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실내에 부속된 수납 공간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걸로 다락방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안방과 부엌 사이에 레벨 차가 있죠. 자, 그러니까 부엌의 위쪽으로는 제법 높은 공간이 남게 됩니다만은, 자, 그 공간을 일부를 잘라서 안방에서 출입이 가능한 말하자면 반층 정도 올라가서 있는 수납 공간으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곳에다가 수납을 위한 약간 높은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다락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락이 아니라 아예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그 사람들이 그냥 시원한 마룻바닥에서 자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은 온돌이라고 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따끈하게 누워서 자는 거를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면은 그 온도를 설치할 수 없는 바닥이라고 하는 곳은 주거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락은 수납의 공간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반침이라고 하는 거는 방 뒤쪽이라든지 자, 그런 곳에 아주 작게 뭐 원래 이 집에 쓰이는 한 칸의 한 3분의 1 이하 정도의 크기로 살짝 돌출한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를 수납 공간으로 쓰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채 안에서 이렇게 분화되는 것에서 넘어가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집어넣고 싶다고 하면은 아예 한 채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될 필요도 생기게 됩니다. 예, 한 채 안에서 모두 해결을 할 수 있다면은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자, 부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 길이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앞뒤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호의 방향으로 길이를 늘린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경사진 지붕이 있죠.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비를 적절하게 경사를 통해서 흘려내려 보내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사 지붕들은 그 보방향으로 깊이가 깊어지면은 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주거에서 쓰는 데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은 차라리 채를 나눠서 한 채를 더 만드는 것이 실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있는 살림을 꾸리는 집에서는 한 채 이상의 그러니까 여러 채의 집을 엮어서 그 기능들을 해결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채라든지 사랑채라든지 뭐 행랑채, 대문채, 별채 같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채와 채 사이의 공간은 마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채와 마당들을 연계를 시켜서 주거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같이 엮여 있는 채 이름을 따라서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등의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곳들은 단순히 옆에 서로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 서로 기능상으로 공간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주거의 기능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곳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곳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뭐 당시의 사회상이나 가치관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사랑마당과 안마당은 자, 사랑마당은 좀 그 외부의 사람들을 접견하고 맞이하는 자,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안마당과 안채는 좀 더 그 가족들의 내밀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남녀 유별이 강조가 되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그 바깥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오로지 남자의 일 그리고 여성분들은 바깥을 너무 접하는 것이 좋지 않다. 자,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채는 여성의 공간, 사랑은 남성의 공간으로서 또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서도 당연히 어른들이 어린이보다는 좀 더 좋은 공간을 쓰게 되고 주인이 하인보다는 좀 더 좋은 공간을 쓰게 되는 자, 그런 식의 구분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은 그 마당과 그 건물에 딸려 있는 여러 공간들 사이에서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한옥에서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당과 대비했을 때 텐마루는 건물의 내부죠. 자, 하지만은 그 텐마루는 뭐 그 뒤에 이어지는 대청이나 아니면 온돌방에 비하면은 바깥과 상당히 연계가 돼 있는 공간입니다. 자, 말하자면은 마당과
대청, 방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이 공간이면서 또 완충 공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성격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창호가 상당히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분합문이라고 부르는, 뭐 요즘으로 치면은 그 밀어서 열 수도 있고 당겨서 열 수도 있는 식으로 변하는 그 시스템 창호와 상당히 비슷한 창호인데요. 자, 예를 들면은 대청과 온돌방 사이의 경계 부분에 설치가 돼서 평소에는 양 옆부분이라든지 밑부분의 일부를 고정시키고 일부만 닫게 만듭니다. 자, 하지만은 여름에 좀 시원하게 지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제사나 잔치 때문에 공간을 크게 확장을 해서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 문들을 착착 접은 다음에 위로 들어 올려서 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팎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격식을 갖춰서 만드는 궁궐 같은 경우에는 텐마루에도 이런 형태로 텐마루와 대청 사이에도 분합을 설치를 해서 평소에는 쫙 가려서 안과 밖의 경계를 분명히 하다가 필요할 때는 또 접어서 올리고, 자,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창호의 가변성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그 동아시아적인 목가 구조 자체가 상당히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자, 기둥을 세워서 전체적인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기둥만 튼튼하면 기둥 사이의 공간은 비어있든 벽으로 막든, 그리고 굉장히 얇고 가벼운, 그래서 접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창호들을 가지고서 마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그 경주의 그 동락당에 딸려 있는 개정이라는 공간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개정은 바깥의 계곡의 풍경과 그리고 집 안에 마당 사이에 걸쳐 있고 양쪽으로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연히 집 바깥에 있는 풍경이지만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경치를 그 집에 마치 집의 조경의 일부인 것처럼 끌어들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옥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변성과 개방성은 그 채와 마당 사이의 경계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집 밖과 집 안의 경계에도 약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한옥이라고 하는, 자, 조선 말기까지 형성됐던 건축 문화에 근대적인 새로운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이전까지는 쓸 수 없었던 새로운 재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아까 창호의 가변성, 자, 그리고 그 목가 구조의 뭐 개방성과 뭐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판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유리라는 게 아주 낯선 존재였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19세기에 뭐 실학자 서유구가 이번경제지의 창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창문 한쪽에다가 손바닥만한 조그만 유리 조각을 하나를 끼워 놓으면은 굳이 문을 열지 않고서도 바깥을 내다보는
용도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유리 조각은 이왕이면은 그 연경에서 수입을 한 뭐 인물이나 뭐 화초나 그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은데, 자, 그렇게 하면은 안에서 밖을 바라봐도 밖에서는 안에사람을 엿볼 수가 없다. 자, 뭐 말하자면은 요즘에 아파트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용도로 쓰이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하지만 그렇게 조그맣게 끼워 놓는 유리 조각이 아니라 커다란 판유리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바깥으로 넓은 시야를 만들려고 하면은 분합문을 착착 접어서 들어 올려야 됐었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 됐습니다. 바깥을 살짝 엿보는 정도가 아니라 개방적인 시야를 만들려면은 그래야 됐었는데, 자, 이제 유리가 있으니까 창문은 닫혀 있어도 바깥으로 시야는 열려 있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시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근대의 산물인 간유리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유리들은, 자, 아무래도 크기도 있고, 자, 그리고 함부로 다루면 깨진다고 하는, 말하자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자, 분합문처럼 착착 접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분합문이 설치되던 자리에 들어선 유리창, 유리문들은 미닫이 형태를 많이 취하게 돼요. 자, 말하자면은 접어서 올릴 수가 없이 그 자리에 고정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비어 있었던 그 텐마루라든지 그런 곳에 미닫이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반쯤은 실외고 반쯤은 실내였던 곳이 조금 더 실내의 성격이 강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항상 창문이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입면이 좀 더 예전 같은 입체감보다는 약간 더 매끄럽게 변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물론 이 창문들은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들처럼 온전히 통유리창으로만 만든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창살 무늬를 응용해서 그 살대들을 붙여서 그 한옥과 좀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은 그 서울 쪽에서 만들어진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한옥들인 뭐 윤보선 가옥이라든지, 자, 백인제 가옥들의 안채와 산왕채를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대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그 자재들로 벽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찍부터 실학자들이 중국의 벽돌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성곽이나 집을 표준화된 부재를 가지고 더 견고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벽돌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성과들이 뭐 수원의 화성이라든지, 뭐 그리고 19세기 이후로는 그 궁궐 건물의 일부인 뭐 경복궁의 지복제라든지, 아니면 좀 대가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권력자의 저택이었던 석파정이라든지 그런 곳들에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은 이제 근대기로 오면서 벽돌은 좀 더 일반화된 재료가 됩니다. 서양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흔하게 쓰는 것을 그 한국 사람들도 보고 더 널리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자, 다만 그 한국의 그 한옥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는 목조가 담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단이나 마루 밑을 막는 동자벽이라든지 아니면 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에 쓰이게 되고, 자, 그리고 외벽을 벽돌로 쌓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방수 성능이 향상된 집에서는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길게 만들던 처마들을 좀 짧게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가능성도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도시의 밀도가 높게 지어져야 되는 환경에서는 처마를 길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지붕의 마감재나 홈통에는, 자, 이전에는 비싸서 함부로 쓰지 못했던 갖가지 금속 재료들도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강릉 선교장의 열화당에는 굉장히 전통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한옥 앞에 약간 생소한 금속 재료로 지붕을 덮은 차양칸이 그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금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수 재료였던 기와보다도 훨씬 가벼우면서도, 자, 녹이 쓴다는 단점은 있겠습니다만은 내구성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양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붕을 여러 가지 금속 재료로 덮는 거를 봤기 때문에, 자, 우리들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금속 재료로 지붕을 덮는 선택을 했을 때 가지게 되는 장점은 뭔가 더 얇은 기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자체도 흙을 구워서 만든 것이고, 자, 그리고 한국식의 지붕을 올릴 때에는 그 기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밑에다가 상당한 분량의 흙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 지붕을 버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튼튼한 기둥과 도와 도리들이 필요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와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와 자체의 가격도 있습니다만 그 기와를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집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은 금속 재료를 사용한 지붕은 이전에 기와를 위해서 쓰던 기둥들보다 훨씬 얇은 기둥을 써도 충분히 지붕의 무게를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볍기 때문에 이전의 기둥들보다 좀 더 넓은 간격으로 놓더라도 구조에 무리가 안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차양 같은 부분적인 용도로만 쓰였겠습니다만은 나중으로 가면서 초가 지붕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낼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가벼운 구조로 만든 집 위에다가 금속 재료로 본체 지붕 전체를 덮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런 형태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함석 지붕이라든지, 네, 나중에 가서는 새마을운동 때 그 인조 슬레이트로 덮었던 지붕들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근대적인 경량의 지붕 재료를 가지고서 한옥의 구조 위에다가 마감을 했던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꼭 이렇게 금속으로 지붕을 전체를 덮지를 않더라도 금속을 이용한 그 보조적인 장치들은 그 처마와 지붕의 성능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와로 만든 지붕의 처마 끝에다가 홈통을 길게 놓은 형태는, 자, 이전에는 각 기와의 골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마땅에 페인 자리를 만들던, 자, 그 빗물들을
한데 모아서 그 홈통을 따라서 밑으로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홈통을 좀 크게 연장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가벼운 재료를 이용해서 그 처마 자체의 길이를 늘리는 것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시형 한옥들을 가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그 처마 끝에다가 물바지와 홈통을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한옥이 새로운 재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구성을 평면이나 그 단면상에서 선택을 하고 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좀 특이한 사례로서 얘기되는 한옥 교회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그 서양식의 그 벽돌이나 돌을 가지고서 만든 커다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인 거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일단은 뭐 신도의 집에 의지한다든지 그 기존에 있던 한옥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착을 하고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좀 더 신도들이 모이고 그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새로운 교회 건물을 갖추게 되는데요. 자, 그런 건물을 만들 때 서양식의 구조로 교회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한옥의 구조를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는, 자,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꽤 이른 사례에 해당되고 또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강화도에 만들어져 있는 성공회 성당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한옥이라고 하면은 긴 변을 정면으로 삼고 짧은 변을 측면으로 삼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 서양식의 교회 구조에 맞춰서 만들기 위해서 짧은 변의 정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층 구조로 만들면서 가운데 부분을 높직하게 통층 구조로 만들었죠. 자, 이런 형태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서양에서 바실리카 형식. 자,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형태로서 상당히 오랜 옛날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가운데에 커다랗게 그리고 좀 높게 터져 있는 네이브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네이브 양쪽에 좀 낮게 깔리고 약간 좁은 아일이라고 하는 공간을 덧붙이는 거죠. 자, 목조의 형태는 한옥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만은 만들어 놓은 공간의 짜임새는 그 네이브와 아일의 구성에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구 남성정 교회. 자, 그러니까는 우리 대구 읍성 안에 만들어졌던 초기의 교회인데요. 자, 그 신도들의 집에 의지해서 시작을 했었던 그 미국 북장로회의 그 선교사들이 한옥의 구조에다가 근대식의 재료들을 결합을 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운데에 만든 입구에는 벽돌을 쌓아서 만든 서양식의 종탑을 덧붙였죠.
자, 지붕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한옥기와가 아니라 서양식의 근대 재료를 쓴 것을 어렴풋이나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장면을 넘겨서 보여드리는 이 천주교가 진안 지방에 만든 어은공소라고 하는 곳은 보시면은 한옥의 형태긴 합니다만은 그 신도들을 수용하고 미사를 위한 공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다른 한옥들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우로 좀 길게 잡아 늘린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그 한자의 아자 비슷하게 요철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렇게 아자에 움푹움푹 들어간 것 같은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보는 사진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두 개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각각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들이 출입하는 공간입니다. 자, 한쪽 끝에서 이렇게 신도들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반대쪽 끝은 사제들의 공간이 되겠죠. 자, 반대쪽 끝에 좀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사를 위한 제단이라든지 사제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 사이에 좀 널찍하게 만들어진 좀 부풀어 있는 공간이 바로 신도들이 평소에 미사를 할 때 착석하는 곳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길게 좌우로 펼쳐져 있는 한옥의 형태지만은 실제 쓰임새는 좁은 쪽 한쪽 끝에서 신도들이 들어가고 반대쪽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하는, 자, 그러니까는 길게 펼쳐져 있는 바실리카 공간을 응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바실리카 양식의 공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바실리카의 내부에서는 중간에다가 기둥을 박아 넣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어은공소에서는 그 바실리카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기둥의 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사진에서는 지금 그냥 개방된 형태로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가운데에 지나가는 기둥에 좌우를 나누는 칸막이가 있었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아직 남자, 여자가 같은 공간에 많이 모여서 어울려 있는다고 하는 것이, 자, 딱히 친척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좀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천주교에서 원래 하던 방식은 아닙니다만은 남자, 여자 신도들 사이에서 시선을 좀 차단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딱히 천주교에서만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개신교 쪽에서도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를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이는 금산교회는 원래는 그냥 길게 이어진 도리칸 5칸짜리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만은 1908년에 현재 자리로 옮기면서 신도들도 그동안에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기역자로 꺾어서 2칸을 더 덧붙이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기역자로 꺾인 구조를 바로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씁니다. 기역자의 꺾이는 부분 가운데에 예배를 위한 강대상을 만들고, 자, 거기에서
그 예배를 집전하시는 목사님께서는 강대상에 섭니다마는 그 강대상을 경계로 해서 휘장을 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역자 이쪽의 남자 신도와 저쪽의 여자 신도들 사이에서는 시선이 서로 교환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 물론 후대로 가면서는 이렇게 남녀 신도를 굳이 더 이상 분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20세기 초까지는 이런 방식을 건축 공간 자체로서 구현해야 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죠. 자, 구조상에서의 구성을 한번 변화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온돌바닥 얘기를 하면서 그 온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온돌을 놓을 수 없는 2층 공간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점차 꺼리게 됐다. 자, 그래서 한옥에서는 단층이 좀 더 일반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2층 한옥이 없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다만 아주 드물었을 뿐이죠. 자, 온돌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그 주거 용도나 상업 용도로 만든 2층 한옥이 조금 더 흔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와서 봤던 장면들을 얘기한 고려도경이라는 기록에 보면은 그 수도에 들어갔더니 그 누각 형태로 만들어진 그 2층에서 사람들이 사신 행렬을 내려다본다든지 그런 장면들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은 조선 중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 유물들에서 2층 한옥은 예를 들면 여기 이 궁궐 건물인 경운궁의 서거당 같은 건물들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의례를 위한 공간, 예를 들면 궁궐의 정전인 근정전이라든지 인정전 그런 건물들에서는 당연히 2층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온돌방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은 1층에 온돌이 있고 2층은 마루 공간이고 그렇게 만들면서 굳이 2층을 커다랗게 올리는 데 대해서 뭐 양반이든 서민들이든 그렇게 큰 필요를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소수 사례로서 아예 2층의 온도를 올려보는 것을 생각한 예도 있습니다만 역시 소수입니다. 지금 잘 알려진 사례로 상주의 양진당이라든지 대산루라든지 그리고 옥동서원의 문루 같은 곳들에 높게 들어올린 그러니까 2층 높이에 만들어져 있는 바닥에 온도를 설치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른 부분에서의 희생이 따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떼는 곳이죠. 불을 떼려면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주의 대산루는 2층에 있는 온돌방에 불을 떼기 위해서 1층에 그 하인이 서서 불을 뗄 수 있는 아궁이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아궁이의 위쪽으로는 당연히 온돌의 구들장이 있을 거고, 자, 아래쪽 부분에는 이 아궁이를 충분한 높이로 올리기 위해서 전부 다 돌로 채워 넣은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 아래를 나무로 받친다고 하면은 그 나무가 견디기가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온돌을 설치해서 방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층의 재료의 선택이나 공간의 활용에서 상당한 제약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다락방으로부터 조금 더 분화되고 발전되는 형태로 2층 한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물론 2층에다가 온도를 놓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 온도를 놓지 않아도 생활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예를 외국인들의 주택으로부터 인지를 하게 됐다는 것이 차이점이겠죠. 자, 특히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온돌 없이도 그 다다미를 깔고서 그냥 생활을 하니까요. 자, 그러니까는 일본인들이 만든 집들에는 뭐 2층 올리고 2층에도 그냥 마루 위에 다다미 깔고 자, 그렇게 만든 곳에서 사는 거죠. 자, 그런 사례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일종의 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상층의 바닥 마감에는 굳이 온도를 무리해서 쓰지는 않고 마루를 그냥 깐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다미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2층 한옥에서 뭐 다다미를 응용을 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보면은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또 온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겨울에 비해서 훨씬 추운 한국의 겨울에서는 다다미방만으로는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초기에 그 혹독한 겨울을 겪고 난 뒤로는 일본인들이 만드는 관사 건물 같은 곳에 다른 방들은 다다미로 하더라도 적어도 한 칸 정도는 겨울에 쓰기 위한 온돌방을 만들어 놓게 되죠. 예, 뭐 2층으로 만든 사례들 중에서 좀 특이한 걸로는 대문체를 2층으로 만든 경우들을 몇몇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존에 있었던 소슬대문, 자, 그러니까는 대문체 가운데를 좀 더 지붕을 높게 만들어서 이 가문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의 대문체를 좀 더 과시적인 형태로 변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광의 매간당고택 대문체 같은 경우는 정려를 받은 가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특이하게 만든 사례가 되겠고, 한옥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소슬대문보다 훨씬 높게 2층 높이까지 솟아오른 형태를 종루 등의 용도로서 겸해서 활용하는 사례들도 볼 수가 있죠. 자,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뭐 건물의 개별적인 형태들의 변화에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아예 그 건물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구들이 도시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집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공급의 근대적인 형태로 조직된 업자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한옥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는 일단은 도시에 몰려드는 중산층들의 대부분은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들이고, 그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한옥을 공급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계기는, 네, 이거는 뭐 약간 불행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대의 주도권이 일제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식이나 서양식의 건물들에 비해서 한옥의 건축비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저렴한 한옥의 건축비로 그리고 또 근대적인 변화 때문에 예전보다 더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된 재료들, 그리고 더 많은 수요층, 자,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대규모의 건물 분양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적인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한옥들은 1960년대, 뭐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80년대 초반까지도 그 도시 주거의 한 형태로서 건립이 되게 되죠. 자, 대량으로 만들어지던 전성기에는 이런 한옥들은 대형 필지를 뭐 그 개인 사업가가 매입을 하던 뭐 나중에 가가지고선 국가가 정리한 필지가 되든지 간에 그런 대형 필지를 매입한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규모로 분할을 하고 거기에 그렇게 비슷하게 자른 크기에 맞춘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평면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차 디귿자 형태로 평면을 짠 도시형 한옥이 주류가 되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향 워낙에 좋아하니까는 그런 대청을 대체로 남향으로 놓게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쭉 이어지는 집들의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의 형태는 여러 채의 집들이 연결된 한 블럭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조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량으로 비슷한 집들을 건설을 하다 보니까 부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비슷한 형태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쌌던 한옥 건축비가 그 도시형 한옥들의 전성기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대형 필지를 매입해서 분할하고 대량으로 건물을 지었던 건양사라고 하는 회사가 주도했었던 그 가회동 31번지, 33번지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도 뭐 지어진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 대체로 초기의 필지들보다는 후기의 필지, 뭐 1960년대, 70년대 국가가 주도해서 필지 정리를 했던 사례들에서 좀 더 반듯반듯한 정형적인 필지 구성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그리고 이 필지의 그림들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디귿자보다는 기역자 형태의 한옥이 대구의 도시형 한옥에서는 좀 더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청은 대체로 남향을 선호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지붕의 형태는 팔짝 지붕으로 만드는데 그 전통적인 기와들 외에 근대적인 새로운 가벼운 재료들, 자,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금속도 있고, 자, 그리고 시멘트 기와라든지 그런 예전의 기와보다 좀 더 얇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재료들이 다수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그 기둥의 굵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전에 알던, 자,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의 한옥들에 비해서는 좀 더 얇게 설정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구에서 그렇게 좀 기둥을 가늘게 만든 한옥들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할 경우에 그 지붕 재료의 선택에서 너무 무거운 것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통적인 상부 구조를 제대로 갖추는 경우들은 1970년대쯤에는 다른 집들과 차별화하는 어떤 고급스러운 집이라는 그런 강조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구에 현존한 한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아우리, 그러니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2012년, 2013년 사이에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수행을 했고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로서 가장 대표적인 곳인 중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중구 이외의 지역이 그 다음 해에 이어졌습니다. 이때 대상으로 했던 것 중에서 10,000채가 좀 넘는 한옥이 있다라고 판정이 됐는데, 자, 우리가 흔히 한옥이라고 부르는 좀 멀쩡한 형태들 외에도 자, C등급 정도 되면은 사실 한옥의 외형이 많이 무너진 자, 그런 형태들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시형 한옥들은 그 짓고서 뭐 몇십 년 쓴 동안에는 그것을 어떤 문화유산이라는 생각보다는 말 그대로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개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게 그 한옥 판정과 등급을 보여드리고 있고, 자, 합계로 A등급은 한 900여 채, 자, B등급, C등급은 공이 한 4,900, 4,800 정도의 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B등급이 제일 다수인 거죠. 자, 시대별로는 1950년대 이전에는 도시 말고도 농촌 지역을 포함해서 그 우리가 대구라고 현재 경계 짓고 있는 전체에 두루두루 현존하는 한옥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195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그 건축 행위가 시가지로 집중이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농촌 쪽에 있는 좀 넓은 필지, 자, 인 경우에는 우리 그 경상북도의 남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던 일자형의 건물을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사랑채든 안채든 그렇게 여러 채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반면에 도심에 만들어지는 작은 좁은 필지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역자형이 주류가 되고 거기에 뭐 창고나 아니면 뭐 화장실 같은 부속 건물들을 추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집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개보수가 됐는데요. 자, 일자형의 가옥들 같은 경우에는 부엌과 화장실을 개조하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부엌은 바닥 레벨이 방이나 마루보다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쓰기에는 좀 불편한 형태인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 레벨을 높이고 입식 부엌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일러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자, 그리고 좀 현대화된 화장실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 건물들에서 좀 부족한 수납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기역자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심의 좁은 필지에 있다 보니까 앞에 말했던 부엌이나 화장실의 현대적인 개조들 외에도 네, 담장과 건물 사이가 상당히 좁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크게 활용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대로 두는 상태에선. 자, 그러니까는 그 담장과 건물 사이를 뭔가 벽을 추가로 치고 지붕을 살짝 연장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실내의 일부, 뭐 수납 공간의 일부, 자, 그런 식으로 만든 개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런 개조들 중에는 그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한옥들을 개보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공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들은 좀 철거를 해야 되는, 자,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농촌의 일자형 한옥의 사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엌 쪽의 창호가 그 근대적인 금속재로 개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입식 부엌을 설치하고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바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처럼 땔감이 구하기 쉬운 그런 시절은 아니니까 말이죠. 자,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서부 쪽에 있는 기역자형의 도시형 한옥인데요. 그 목구조는 전통적인 형태를 상당히 따라서 만들었습니다만 위쪽은 좀 더 경량인 철제기와로 교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벼운 재료로 바꾼 이유는 그 추녀들이나 사례 같은 좀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옥에서는 상당히 굵게 만드는 부재들도 그 다른 석가래들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가늘게 만든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애초에 그 위쪽에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올라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PVC라든지 금속재로 창호들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기단의 마감에는 자, 여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덮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 도시형 한옥에서는 근대적인 재료를 이용한 기단의 마감, 뭐 벽돌일 수도 있고 시멘트 미장일 수도 있고, 자,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 보일러나 화장실 그런 것들은 뭐 근대적인 편의 시설이니까 그 1984년에 건축한 한옥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그 우리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그 한옥이라는 개념에, 그리고 실제 만들어지게 되는 한옥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뭐 여기에 적어놓은 참고 문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자,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